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안타까운 면담이었다며 정치판이 뒷골목 패싸움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원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는 확률이 65%로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해리스 후보가 앞섰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미 대선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온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혀서 윤석열 대통령 뜻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확대 당직자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 나온다며 그전까지 민주당이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거라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이후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대표는 특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민주당에도 이와 맞물린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 추진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건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 등을 감찰하는 자리로 앞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연동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연동 의사와 반대되는 계획을 밝히면서 면담 이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도입은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한 사람이 쉽게 결정한다고 해서 많은 의원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사안도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가 당내 계파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친한계 의원들이 모여서 만찬을 가졌는데요.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친한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다음 날인 어젯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육선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정성국 의원, 장동혁 최고위원과 김종혁 최고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 만찬에 참석했던 한 친한계 의원은 YTN과 통화해서 한 대표가 용산에 가서 할 말을 다 했다며 앞으로 한 대표가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낼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 대표는 만찬 자리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실을 겨냥해 지금은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사항에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라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 다음 날 대통령실이 면담 내용을 설명한 것을 두고 빈손 면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용을 각색해 밝힌 게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자신의 요구 사항을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보는 한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실 태도 변화를 더 강하게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어제 만찬에선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면담 사진이나 면담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것을 놓고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만찬에 참석하는 등 용산에만 충성하고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는 비판적인 발언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빈손 면담에 그쳤다며 둘 사이 벌어진 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까운 면담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이 함께 싸워달라는 윤 대통령 발언은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을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을 옹졸한 이별식이라고 깎아내리며 친한계 의원들에게 배알이 있으면 그래도 꿈틀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 다소 도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3자, 제4자 특검법이라도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한 대표와 친한계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건데요.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특검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면서도 다만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도 특검법을 변용해서 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대표와의 2차 회동을 두고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의제는 무엇보다 김 여사 특검법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나 최상병 특검, 의료 대란 해결책 등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면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강혜경 씨. 검찰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밝힌 명태균 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검찰이 강 씨를 소환한 건 이번이 5번째. 검찰은 그동안 검사 2명을 늘려 수사팀을 보강하고 강 씨와 명 씨 등과의 통화 녹음 파일 수천 개를 분석해왔습니다. 또 명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자세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그동안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강 씨는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도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명 씨와 관련이 있다는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를 찾아 핵 무력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서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을 실은 발사 차량 앞에서 관계자의 경례와 함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비행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직접 만지면서 무엇인가 지시하기도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철저한 핵 무력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전략미사일 기지는 미국의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등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미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미 대선을 즈음해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중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기정사실화한 러시아에서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는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3-3-5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옷은 러시아 군복이지만 잘 들어보면 북한 억양이 선명한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영상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자동차 소총사단 예하 부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의 정보총국은 러시아에 파병되는 북한군이 이르면 오늘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정보총국장은 내일 쿠르스크 방면에 첫 부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쿠르스크 주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해 점령한 러시아 영토로 북한군이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다노우 국장은 내다봤습니다. 지난 8월에 태어난 아기가 2만 명을 넘으면서 2달 연속 늘었습니다. 6월을 제외한 최근 5개월 동안 모든 달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면서 10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출생아는 2만 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 5.9% 증가했습니다. 7월과 8월 출생아는 2만 명을 넘으며 2달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개월간 흐름은 지난 6월을 빼고 모든 달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되면서 첫째 아이가 많이 태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은 2분기 출생아가 691명 늘어난 데 이어 3분기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면 연간 출생아 수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간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 출산율의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3년도 출생아 수가 2022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출생아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8월 혼인은 1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33%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의 결혼이 늘며 혼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신생아 3종 세트 등 정책 효과가 혼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최근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인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가 늘며 8월 인구는 12,146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전이 누적 적자와 고물가 속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가정과 소상공인이 쓰는 전기요금은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또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5월 마지막으로 인상된 뒤 1년 반 가까이 같은 요금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엔 물가보다 살아나지 않는 내수 탓이 컸습니다. 민생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등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우 10% 이상, 중소기업은 5%대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국내 전력량의 절반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전체 요금을 5% 인상하는 효과를 얻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수출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좀 고통을 좀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래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별을 직감하고 짧은 시간 안에 살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도 입산이 통제되지 않아서 예방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등산로. 아름드리 전나무가 쓰러져 있고 구조대원들이 다친 등산객들을 응급처치합니다. 오전 8시 40분쯤 순간 최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어깨와 다리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했으면 안 올라갔죠. 설악산에는 새벽 3시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지만 설악산 사무소는 사고 이후인 오전 9시에야 입산을 통제했습니다. 강풍으로 사고가 날 걸 예상을 전혀 못했고요.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풍에 통제하다는 한방이 때 민원이 또 폭주하게 돼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전국적으로 속출했습니다. 경기 포천 한탄강 축제장은 강풍에 천막이 무너지고 기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속초와 강릉 등에서는 주택 지붕이 뜯겨나가고 쓰러진 나무에 도로가 한때 통제되거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기록됐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고 우리나라 남서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남북 간의 기압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강풍으로 강원도에서만 나무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몰아치는 강풍의 현재 상황과 이후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강원 지역에는 강풍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보다는 바람의 세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강원 영동 지역의 강풍 경보는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해안 지역도 대부분 특보가 해제됐고 지금은 제주 서쪽 일부와 전남 서해안에만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반도 동쪽으로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서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두 기압 차이가 커서 바람이 강해진 건데요.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바람이 강해지는 이른바 팬 현상에 의해서 강원 영동 지역이 한여름 태풍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한때 강원도 미시령에서 초속 37.7m, 설악산에서 초속 36.9m에 이르는 태풍급 돌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강원 산간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에서 20m 안팎, 일부 내륙에서도 초속 5에서 10m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해 동부를 제외한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계속해서 발효 중인데요. 해상에서는 밤까지 초속 10에서 18m의 강풍과 함께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후부터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빠지고 서쪽에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어 강풍 세기는 점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네,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는 올가을 최저 기온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지금도 대전 17.9도, 서울 14.9도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15도 안팎, 서귀포 21.6도, 부산 21.5도 등 남부도 20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3에서 9도가량 더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에서 10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11.4도였던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은 7도까지 4도 이상 낮아지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6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도로 살얼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레 낮아진 기온은 내일 낮부터 다시 차차 올라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낮 기온이 23도 등 평년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권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죠. 오늘 해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김 여사 관련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이틀 전 대통령과의 면담 후에 더 강경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김 여사 관련 요구 해소해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요. 당정 간의 갈등을 넘어서 충돌, 전면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지지자 내지 우리 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당 내에서 또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저렇게까지 얼굴을 붉히고 저렇게까지 이 적대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대립할 수 있는가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항의 전화 내지 문자 메시지로 의사표현을 하거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김 여사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이틀 전에 만났을 때 요구했던 내용이고요. 네. 다시 한번 요구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의 대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두 다를 보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한동훈 대표는 뭐 거부했다. 더 나가서 그렇게 왜곡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그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검사 시절에 피의자 신문할 때 많이 했던 수법인데 이게 맞아 틀려 그거부터 대답하세요. 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yes or no를 말할 때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특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치하겠다 할 수 있는 일은 예.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시킨다라는 문제였겠죠. 예. 그 문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일 외에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뭐 예.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라라고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 정도면 대강 명확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여사 라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문제인지 알려달라, 내용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러면 요구대로 전부 예. 내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그렇게 조치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어떤 형태로든 단순히 한동훈 대표가 그 제시한 이른바 8명의 문제 인물뿐만 아니고 예. 또는 그보다 더 많든 또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하지 않은 사람이든 또 제기했던 사람 중에서도 또 대통령 판단하고는 다를 수가 예,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수준의 실무자 문제뿐만 아니고 국정의 면모를 일신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는 시간을 두고 어차피 이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히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사 문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서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마치 판을 깨는 듯한 자세로 나오는 것은 지켜보고 있는 당 지도부의 일원인 저조차도 이런 마음인데 우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이며 그렇군요. 그래도 당에 대해서 약간의 신뢰나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당의 지도자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은 절대로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민심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민심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계, 친한계 의원들하고 저녁을 또 같이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맞불 만찬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친한계에서는 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회동이 한 대표에게 모욕을 주는 수준이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분명히 저는 대통령실의 실무진에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장면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 것은 좀 자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빌미를 주는 것은 과히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께 만천하에 알려지게 독대 요구를 하면서 그런 독대 요구는 저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대할 때 요구할 내용이라고 하면서 3가지 요구 사항을 또 공개하고 또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대통령의 회담에 배석해야 될 뭐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하다못해 기록비서관이라도 배석하는 것이 즉히 정상적인 대통령의 업무 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비서실장을 데려가겠다라고 응수를 한다든가 원탁을 준비하라고 요구한다든가 저는 이런 내용도 대통령을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또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 이 대통령실 청와대에 근무했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서로 간에 독대 이전에 이미 수많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독대를 왜 했는지 이렇게 할 것이었다면 나와서 또 이렇게까지 이 분란이 일어날 것이었으면 굳이 왜 만났느냐, 왜 독대를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 계속 이어가셔도 좋은데 이제 친하게 긴급 만찬에서 나온 그 제2요구권 오면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서범수 총장, 사무총장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당으로 생각은 하나 뭐 이런 정도로 격앙된 마음이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이 특검법은 사실 위헌적이다 못해 이것은 뭐 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그 특검을 임명을 할 때 민주당에서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마구 그 규정을 해서 공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공소장에 근거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삼척 동자도 다 알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모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말씀이 나오셔도 그래도 민주당의 특검에 동조할 이재명 특검에 동조할 그런 국회의원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당내 상황 문제여서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께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요. 박수현 의원께도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이제 과거 청와대 근무를 하셨으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여당 대표와 만난다. 먼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이틀 전 면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김재원 최고께서 이것저것 다 말씀하셔서 제가 뭐 중원본 중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여의도의 정치 속설에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게 아닙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의 또 당정 지금 대립의 저런 문제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착잡하죠. 또 민주당도 당장 다음 달에 뭐 대표의 소위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면담이라고 하는 것 참 하나하나 이야기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뭐 저렇게 애들 같은 싸움을 하고 있나 그렇게 라고 하는 너무 국민이 보시기에 한가하고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논평할 뭐 의미를 제가 찾지도 못할 만큼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친한계 의원들은 홀대했다. 그리고 모욕을 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기왕에 물으시니까 우선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자리에 그 산책할 때 그 의전 비서관이 수행을 하더군요.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 김최고 잘 뭐 수석 정무수석 아시겠지만 대개 의전 비서관실에서 다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우리도 깜짝 놀란 게 앵커도 그러셨겠지만 그래 원탁을 한동훈 대표 측에 요구했든 안 했든 저것은 원탁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장소가 또 생경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저런 곳이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참고로 좀 뛰어들어 죄송한데요. 짧게요. 그 자리는요. 지난번에 대표와 우리 당 지도부 대통령 만찬했던 장소이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모든 언론이 볼 때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의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어떤 것들이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진을 공개한 것도 9장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7장이 산책하는 장면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면담하는 이제 2장인데 그것도 무슨 경호원인가 누가 옆에 하나 지나가는 장면이 한동훈 대표의 뒤로 보이는 골라도 어떻게 저런 사진을 골라서 쓸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청와대의 홍보 책임을 했던 저로서는 보면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대우받지 못한 형식 뭐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지금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 측은 이제 한 2, 3일 좀 고민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했으면 좋았는데 바로 다음 날 자기 개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 모아가지고 바로 밥 먹고 저런 뒷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뒤끝장렬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은 집권당이 보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특별관찰관 임명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친인척을 감시 감찰할 수 있는 기구죠. 그리고 이제 그게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이유로 임명이 안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도 출범했습니다만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하고 같이 이제 엮여서 또 임명을 못했던 문제인데 이제 별개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추진하면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까? 민주당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군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겠죠. 불쾌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그래 감찰관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용산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러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 선택을 해서 제안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바로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수순은 가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같은 이슈인데요.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마추어인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친윤계의 김태흠 충남도지사입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의 어제 만찬 회동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로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친윤계인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죠. 강명구 의원도 한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강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대통령 망하라고 한동훈 대표 세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탄핵을 경험한 당이에요. 여당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거 막아내야 되죠. 의혹들로만 가득 찼잖아요. 드러난 게 어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자꾸 친윤이다 친한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친한 친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백발석 가지고요.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 강명구 의원이 목소리 많이 내고 있고요. 김태흠 지사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야기했는데 너무 아마추어 같다. 저희가 녹취가 없어서 들려드리지 못했는데 김태흠 지사는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독대를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소통 방식을 포함해서 다 좀 아마추어 같다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독대하고 그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날 그 친한계 의원들 만찬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아마추어 같다고 했는데요. 저는 기왕에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대표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을 때는 옆에서는 조금은 공격하기보다는 화합하고 갈등을 해소하기를 주문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김태흠 지사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조금 쓴소리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에게 전화 와서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그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 조금 항의하길래 아니 그게 그 정도가 그래 심한 말이었냐 하니까 심한 말이 아니라 욕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당원이 당대표한테 그런 말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면서 이게 아마추어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당원이 당대표에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할 수 있죠.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한 건데 사실 당대표 아니라 대통령도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도 비난하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인데 막 지금은 전부 감정이 좀 격해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태흠 지사 아시죠? 잘 알죠. 잘 알죠. 잘 아시죠. 근데 한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본인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무 아마추어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김태흠 지사를 지방에서 같은 충청남도 저희 지사이고 좀 자주 이제 만나서 또 행사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거든요. 또 솔직하게 또 저하고 19대 때 국회의원을 국토의 상임위를 또 같이 했고 그다음에 원내 대변인을 같이 하던 사이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답답해합니다. 김태형 지사가.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치고 말씀드리니까 그럴 수 있냐라고 항의성 전화를 했다니까 기왕에 하던 소리 그냥 한 것이죠. 또 하나 있으면 저는 김태형 지사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우리 충청 대망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 JP도 못했고 이완구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충남 도지사로서는 당연히 당을 떠나서 충청 대망의 꿈을 가져야 한다. 홍준표 시장님 봐라. 저렇게 지방에 내려가서도 호시탐탐 중앙을 향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제가 메시지를 계속 내라고 좀 종용을 하죠. 그런 개인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평소에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였죠. 윤 대통령이 부산 범어사를 찾았잖아요. 그 부산 범어사를 찾아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한다라는 표현도 썼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했대요. 어떤 뜻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님의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지도력, 포용을 통한 지도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때로는 저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잘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취지는 알겠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차피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이런 어떤 갈등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관한 문제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좀 강한 의지를 보일 때는 보이되 이번만큼은 좀 포용하면서 이 국민에게 안심과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는 것,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최고위원께서는 윤 대통령이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근데 이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이거든요. 지금 조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그 모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될 무한 책임 있는 분인데 돌을 던지면 맞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지켜봐 달라.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는 동의하더라도 일부는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주도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고 대통령께서 그런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져 있는 문제가 업보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업보라고 말한 취지는 잘 알겠어요. 아마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이런 관계를 만든 것은 나의 업보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는 업보라는 것이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에 의해서 현재 벌어져 있는 문제, 더 나가서 전생의 나의 잘못으로 지금 벌어져 있는 문제라는 의미이고 그 업보라는 것은 대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하거든요. 숙명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운명보다 나의 숙명이다. 저녁 뭐 이것은 그냥 내가 뒤집어 쓰고 참고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할 때 이제 업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업보가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께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돌을 맞는다든지 업보라고 생각하시든지 그러지 말고 좀 다만 국민들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는 다 해결하겠다.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야당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용기인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고 여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최고위원이 친한계를 향해서 용기를 내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김건희 특검은 통과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좋겠죠. 아니 친한파 의원이라는 분들이 모였으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팬이 있으면 그래도 뭐 꿈처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 사지 아니라 제 사라도. 그래서 다들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든 제 오든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원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용기를 내달라고. 마치 이제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예, 같은 예, 그런 예. 느낌이 그렇게도 들 이제 수가 느껴질 수 있는 있겠어요. 것이죠. 예. 그런데 뭐 정치인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 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향한 새로운 전향적인 어떤 태도를 좀 보여달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민주당이 낸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판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총선 전에 이야기했던 제3자 특검이나 또 이런 어떤 국민의힘의 안을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담긴 안을 제출해서 서로 민주당 안과 서로 절충되고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지 않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을 내면 그것이 반헌법적이어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에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범 특검법에 대한 이러한 어떤 밀린 숙제를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한번 안을 내봐라. 우리가 어떤 전향적으로 우리도 생각해볼 그러한 자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뜻이죠. 민주당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경선 출마할 때도 제3자 특검법 이야기했었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의 입장은 한동훈 표 제3자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서로 내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입장이 좀 이야기해봐야지. 변화하는 지금 분위기입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 이제 대표 회담이 예정이 일단 돼 있잖아요. 발의해봐라. 제3자 특검법이 됐든 제4자 특검법이 됐든. 그러니까 이런 때 민주당에서는 아무것도 못 나가는 것보다는 양보를 통해서 반걸음이라도 나가는 게 좋겠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보면 틀림없이 이제 그런 위치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어떤 것들이 합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틈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 제3자 특검법이 좀 속도를 낼까요?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을 잠깐 전해드릴까요?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중한 정치 상황이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특히 특별감찰관 추천 당문제에 여야 합의에 오면 임명하겠다. 이거 기존 입장이었어요. 저건 뭐 늘 문재인 정부 때 저도 대변인 수석으로 늘 저게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늘 얘기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 의혹 해소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밝혔어요. 이미 면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충분히 말씀하셨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한 대표가 각색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라고 대답하라고 말했다고 한 데 대해서 이미 답을 하나씩 다 말을 했다. 회담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어떤 부분을 왜곡한 건지 얘기해달라라는 또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상황인데 다시 또 대통령실에서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서로가 이렇게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이런 정도의 독대를 왜 했는가? 그 전에 공개적으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구해서 그 답변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그 상황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홀대 받았다 또 내 말 왜곡하지 마라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고 이러면 또 한동훈 대표 메시지가 또 나오고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여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제 좀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당정이 좀 화합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 김민석 최고위원 말씀은 그분이 뭐 얼마 전까지 계엄 이야기하더니 또 지금 계엄을 선포하려는 우리 당에 대해서 충고까지 하시니까 고맙긴 한데 뭐 김민석 최고위원 말이야 뭐 귀담아 들을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말 걱정은 이렇게 당 대표와 예. 대통령실이 서로의 입장을 언론에 대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네. 이 상황. 예. 그래서 빨리 중단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이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쪽 다. 어차피 국민들 다 알거든요. 예. 무슨 주장했는지 다 예. 알고 하니까 하나씩 이제 문제를 해결할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저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거론할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야 합의에 오면 임명하겠다. 이건 당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특검법 관련해서요. 특검법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입장에 우리 당 의원들이 입장에 선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경위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약 30여 명의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득을 했다. 지금까지는 뭐 설득하는데 노력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특검법 때 재의결 때 4표가 이탈했기 때문에 200표가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재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우려를 그제 면담 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세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만 대강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건데 그때 어떤 뉘앙스와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분위기는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헌정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의 말씀인데 그전 단계에서 한동훈 대표가 단순히 나 정말 이거 열심히 맡고 있는데 그래도 잘 막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인지 나 이제 막았는데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투로 갔는지를 전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그 말씀에 대한 대응이 우리 당 의원들 믿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넘어가면 뭐 할 수 없죠 하는 정도로 그냥 했는 건지 저는 뭐 이 문제의 정확한 뉘앙스를 모른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두 분 사이에 좋은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더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를 두고 상당히 그 감정을 해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은 딴 내용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왔던 문제이고 그것을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가서 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알아서 하시라라고 통보를 한 건지 아니면 이런 걱정을 함께 한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바로 입장을 냈네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 과거부터 해왔던 이야기이기 대통령실 때문에 입장이요? 그럼요. 그건 뭐 의미를 둘 부분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문제를 야당에서 계속 제기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른데요. 잠깐만요. 오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니 그게 아니고 그때는 민주당에서 거절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그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낸 메시지를 보면 지금이 문제에서 이 문제는 별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 나온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말씀했던 이런 것을 거절한다는 걸 다시 분명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읽고 계세요. 방금 이제 지금 그 특검에 관해서 이제 서로 말씀을 두 분이 나누셨잖아요. 근데 그분 부분도 한 줄 한 줄이지만 이 행간을 보면
굉장히 대통령이 서운하게 생각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돼도 나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행간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섭섭해도 두 분 사이에는 뭔가 정치력이 좀 발휘되는 그러한 대화들이 오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서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술 당시에 태아가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1시간가량 신문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왔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아가 스스로 숨진 거 맞습니까?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에 뭐라고 소명하셨나요? 앞서 경찰은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낙태죄의 경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여러 차례 의료 감정을 하고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당시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장과 집도의는 수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병원장과 집도의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인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했던 다른 의료진, 낙태수술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북한군의 모습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 억양이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러나 미국과 나토는 여전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병을 파병이라 부르지 못하고 서방이 신중론을 펴는 이유는 뭘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북한군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입니다. 세르게예프카 마을에 있는 러시아 제127 동력 소총사단 44980 부대 기지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촬영자는 현지어로 북한에서 멋진 동맹이 도착했고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북한 장병들로 추정되는 군인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곧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Ми маємо інформацію про підготовку двох підрозділів числа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Може бути навіть 2 бригади по 6 тисяч людей. І це виклик. 우리 정부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확인 불가합니다. We'll continue to keep you updated on information as we are able to make it available. And of course, a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on this topic. 그동안 한미 정보 당국이 군사위성 등으로 북한군 움직임을 밀착 감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우리 정부 발표를 과장됐다고 보거나 정보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정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공식 확인을 미루는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입장에선 북한 참전을 공식화할 경우 대응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지 아니면 후방 지원에 그칠지에 따라 참전 여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That would really be important, a significant escalation. So at this moment, I cannot confirm it other than that we will get the latest update from South Korea early next week. 워싱턴 포스트는 나토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특수부대가 아니라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를 다룰 참관단이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석 달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자회담에서 양국이 세계 안보와 공정한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을 더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내비쳤는데요. 우리는 동맹을 맺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ld, that chart. That chart's a couple of months 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s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I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We believe in the promise of America. And are we ready to fight for it? And when we fight, we win! Kamala. And now she wants to destroy our country. And as president, he did not lift a finger to save the pensions of millions of American workers. He's crazy. He's sick mentally. I voted primarily for parents who have lost young children due to illegal migrants in our country. 네, 지난 20일 자신에겐 조금 작아 보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소금을 팍팍 치며 감자를 튀기고 드라이브스루 주문까지 받은 미 공화당 트럼프 후보. 15분 정도 이른바 알바 체험을 하면서 해리스가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he specifically worked at the French fry where they make the French fries, and she talked about the heat. It was so tough.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McDonald's just confirmed that again, by the way.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In other words, she's lying Kamala. 해리스 후보도 대표 서민 프레임인 맥도날드를 빼앗길 수 없죠. 다음 날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하며 맥도날드를 언급합니다. Does not believe we should raise minimum wage. Hardworking Americans, whether they're working at McDonald's or anywhere else, should have at least the ability to be able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and take care of themselves in a way that allows them to actually be able to sustain their needs. 상대방을 향한 독설 경쟁도 점입가경입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지능지수가 낮다, 게으르다는 표현을 쓰며 독설을 퍼붓고 해리스는 트럼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im, honestly. There's something wrong. And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er, too. She's slow, low IQ,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but they lie. He is increasingly unstable, but you don't have to take my word for it. Listen to the people who know him best.
어제 발표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46대 트럼프 43%로 오차범위 안에서 해리스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나팅게일 표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다 한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65%로 높게 보고 있어서 여전히 승패를 장담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홍상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21일까지 전국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6%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3%포인트 앞섰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반면 각 후보의 강점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이슈에서 확연히 앞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우위에 서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달 들어 특히 트럼프 재선의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4년 전 미국 국민이 왜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acknowledge, and I've said publicly,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And the consequences of him ever be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gain are brutally seriou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유세에서 빠짐없이 경제와 불법 이민 문제를 강조합니다. We killed that plant just by the threat of tariffs. I'm telling you, outside of love and religion,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대선 2주일을 앞두고 라틴계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후보들도 발길이 바빠졌습니다. 여론조사 하루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라틴계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 just saw a poll that we're actually leading with Hispanics. That's never happened before. And I don't know, but it's going to be close. I mean, she's sleeping right now.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정부 일자리의 대학 학위 조건을 폐지하는 등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스페인어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shown himself to be someone who thrives on trying to divide us as a nation and demean people, call people names. We have so much more in common than what separates us as Americans. 최근 라틴계뿐 아니라 흑인 남성, 노조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흔들리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경합주 7곳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에게 궁금한 내용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궁금한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둘 중에 누가 이길 걸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짐작이 개인적으로 가는 점은 있는데요. 제가 100%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박빙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가장 솔직한 답변 같습니다. 그런데 한 정치 베팅 사이트가 트럼프 당선 확률을 65%로 전망했습니다. 이 베팅 사이트의 예측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예측 시장이 트럼프 승리 쪽으로 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 이것은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 대 트럼프 승리 확률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62, 해리스 38 이렇게 확률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유리한 베팅이 또 여러 곳에서 동시에 또 발생한다. 트럼프 후보한테 유리한 쪽으로 요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팅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좀 불러일으키고 또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좀 심어주기 위한 트럼프 캠페인 측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여론조사 결과들과 좀 함께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랐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67,000달러, 우리 돈으로 9,2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 대선 후보들 암호화폐 산업 관련 입장들을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트럼프 후보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유리한 정책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 해리스 트럼프 좀 정책을 비교를 해보면은 코인 채굴이나 뭐 은행 규제 이런 쪽에서 좀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 이런 걸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은행의 블록체인 참여 이런 것들을 허용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좀 선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암호화폐 정책 공약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금값이 들썩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대선이 너무나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계속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자산을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요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인데 트럼프가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리스는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거는 사실 2020년 우리가 어떤 걸 겪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시에 트럼프 후보가 이제 투표가 집계되기도 전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미리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4년 전에 마치 뭐 게임이 끝난 것처럼 했다가 이 결과가 패배로 나오니까 선거 결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여론몰이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진다라고 할 때는 아마 선거를 도난당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사전 포석으로 빨리 승리를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에 또 초래하게 될 혼란 이런 부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승패 결정은 7개 핵심 경합주가 될 텐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경합주 중에서 저는 사실은 펜실베니아를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스콘신이나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우위에 있으면서 좀 추격을 받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펜실베니아가 격전지 중에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고요. 민주당이 여기를 차지 못하면 선거에서 지게 돼요. 결국엔.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뭐 10월까지도 계속 1, 2등 순위가 바뀌어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공화당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중동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유대계 미국인이 사실은 이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공화당이 흔들리는 유대인들 유권자들에게 조금 다가가는 그 기회로 좀 활용하는 측면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주 전체 인구로서 한 유대인이 펜실베니아에서 한 3.4% 차지하는데 사실 이 지역에서는 한 1% 미만으로도 표차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또 친유대인 정책을 또 펴왔고 그래서 상당히 호감도가 높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리적으로 볼 때 북쪽은 광업이 또 발달한 지역이고 가스나 천연자원 개발이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공화당한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친환경 정책을 앞서 내세우기 때문에 지금 표를 끌어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의 앞으로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샤이 트럼프가 그동안 선거에 변수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샤이 해리스란 말은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샤이 해리스는 없을까요? 그 샤이 해리스는 결국에는 그 공화당 내에서 반 트럼프 정서를 갖는 유권자들을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 측에서는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이고요. 우리 지난 선거랑 비교했을 때 트럼프의 이 공화당 내 지지율이 조금 소폭 하락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번에 좀 이탈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숫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측이 앞으로 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해리스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개 지지를 받고 있고요. 트럼프는 머스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인의 공개 지지가 선거 결과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저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 일론 머스크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그 영상 이것도 지난
주란 또 비슷한 기간에 또 테슬라 로봇쇼까지 하면서 미국 사회가 지금 계속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 자체도 이제 계속 경합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도 펜실베니아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서 트럼프 지지 집회에 참석을 해서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스페이스X 이 우주 산업 때문이라도 공화당 측에 힘을 실어주려고 할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캠프 측이 민간의 우주 개발에 상당히 유리한 정책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우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선거 모금에서 지금 민주당인 해리스 후보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광고비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또 억만장자들에게 쉽게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선거 자금 조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신뢰로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누가 당선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건 누가 되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만 따로 이제 떼서 보면 안 되고요. 이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실 이런 거를 가져갈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해도 바이든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는 실리적인 외교를 선호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습니다. 이제 변화폭은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땐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요. 근데 그 트럼프 후보가 된다고 해도 동맹, 방위비 분담, 역할 분담 이걸 더 공평하게 하자 이런 압박은 당연히 커지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중경제가 미국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경제에 도움이 되는 동맹 그리고 미국이 혼자 쌀 수 없는 신기술이라든지 과학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동맹 이런 동맹들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택받는 국가, 선택받지 않는 국가 이 순위가 변동할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가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북한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느 정부든요. 우선순위는 아마 낮게 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화를 하려면 제재 완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대화에 나가는데 요거를 동원을 하려면 의회 벽 상당히 높고요. 법제도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따지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에 시도하기는 어려운 거는 다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간의 미국 표심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제목은 반쪽짜리 절도인데요. 듣고 보면 참 황당한 신발 도둑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신발 가게입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휴대전화로 불빛을 비춰가며 진열대에서 훔쳐갈 신발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도둑이 떠난 뒤 매장 모습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켤레가 넘는 신발이 사라졌고 주인은 6천만 원어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는데 황당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도둑이 가져간 신발의 상당수가 반쪽짜리였다는 겁니다. 보통 매장에 신발을 전시할 때 한쪽만 꺼내놓는데 대부분 그걸 가져갔던 겁니다. 경찰은 신발이 한 쌍이 아닌 반쪽만 작물로 나오는 일은 드물다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광주에서 20대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에 도주한 30대 뺑소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흘 동안 숨어 다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음주운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운전자가 여러 곳에서 적어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마세라티 차량. 오토바이에 탄 20대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6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내고 사흘간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안 수사를 거치면서
운전자 김 씨는 도주치사상뿐 아니라 결국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좌 추적과 통신, 영상 분석 등을 해보니 운전대를 잡기 전 어묵집과 노래방, 횟집을 옮겨 다니며 소주를 적어도 2병 이상 마신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검찰청에 CCTV 영상 분석을 맡겨 피의자가 각 술자리에서 소주를 몇 잔 마셨는지까지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김 씨와 주변 인물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대포 차량 유통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중국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LG화학은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가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간의 양극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B2 블럭을 추천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B2 블럭은 최고 29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공급 금액은 약 3,049억 원, 3.3제곱미터당 2,292만 원 수준이고 대금은 5년 무이자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와 전임직 노조는 원팀 경력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장기 근속 휴가를 늘리는 내용의 올해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재교섭 잠정 합의안을 이천과 청주 캠퍼스에서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모빈과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입주 세대와 단지 내 커뮤니티, 상가를 연계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로 지난해 준공한 경기도 고양의 단독형 타운하우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성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서울시가 시내 지상철도 대부분 구간을 지하화해서 거대한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길이 68km의 제2의 연트럴파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입니다. 연남동을 둘로 나누던 철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기다란 공원이 생기면서 이제는 도심 쉼터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상권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도심 숲길이 서울 15개 자치구에 걸쳐 전체 67.6km, 37만 평 규모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시내 전체 지상철도 71.6km 가운데 94%가 넘는 규모로 도심 곳곳에 이른바 연트럴파크 40배 규모의 공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25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서울시는 시비나 국비 투입 없이 역사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 복합시설 개발 이익만으로 충당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상부공간 개발 이익은 총 31조 원으로 사업비의 121%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은 그동안 지상철도로 인해서 소외됐던 서남권과 동북권에 따라서 비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서 지역 발전에 활용되게 됩니다. 철도 지하화는 수건 사업인 만큼 주민 기대도 큰데 통합 계획에서 빠진 지역에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DMC와 연계한 서부권 중심축으로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산이나 상암, 수색, 정산 일대가 이 철도로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해서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이 오는 12월 국토부 선도계획으로 지정되면 2027년엔 실제 지하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늘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했죠. 특히 강원 영동에는 한때 강풍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태풍급의 돌풍은 잦아들었지만 해안가와 해상은 여전히 특보 상황입니다. 강풍특보와 풍랑특보 속에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바람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기가 내려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7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도 살펴보면 청주 7도, 광주 9도, 대구는 8도 보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반짝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까지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